예, 안녕하십니까. 예, 두 번째 세션이 브레이킹 포인트를 이용한 암호화 장비 성능 측정 방법을 소개하게 된 글로벌텔레콤 고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먼저 SASL 암복화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암복화 장비를 브레이킹 포인트를 이용해서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한 주요 설정 및 주의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웹 어플리케이션인 그 퀵테스트라는 플랫폼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퀵테스트에 대한 소개 및 간단한 데모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암복화 장비인 SSL 포워드 프록시 장비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예제는 그 장비 벤더별로 특징이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절차적인 부분이 상이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장비의 이해는 사실 DOT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비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성능 측정에도 어떻게 구성하고 설정을 할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바로 통신하게 되는데 트래픽의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암복화 장비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죠. 물론 이 가시성 확보라는 것이 암호화된 트래픽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어떤 액션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test.com이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TCP3 핸드쉐이크를 먼저 수행하게 되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헬로라는 SSL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SSL 암복화 장비는 세션을 중간에서 터미네이션을 하고요. 잠시 보류시켜 놓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실제 리얼 서버하고 TCP 연결을 성립을 하고 난 다음에 클라이언트 헬로우를 보내게 됩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해당 도메인에 대한 공인인증서 및 키를 배포하게 되고요. 해당 액션은 서버 헬로우 메시지 안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암복화 장비는 리얼 서버에 보낸 인증서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암복화 장비는 사용자에게 요청된 도메인에 대한 사설 인증서 및 키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클라이언트는 암복화 장비에서 보낸 인증서를 확인하게 됩니다만 그 사설 인증서이기 때문에 이 유효성을 적합하게 확인을 하기 위한 그 암복화 장비에서 사전에 제공된 CA 인증서를 배포 설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SSL 관련 세션이 모두 수립되고 나면 이제 get 메시지가 요청이 될 거고요. 요 과정에서 암복화 장비가 복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적정한 툴로 복화된 트래픽을 전송을 하게 되겠죠. 이후 실제 서버로 게시 나가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의 패킷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가 없습니다. 서버는 응답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의 패킷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복화된 트래픽 처리를 다 처리하게 되고 HTML 바디를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과정은 과정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205K가 나가게 되고요. 이 순서상의 절차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마다 순서가 약간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전체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암복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레이킹 포인트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LS 버전 지원 유무고요. TLS 1.2 이하는 테스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많은 보안상 이유로 SSL v3, 그다음에 TLS 1.0하고 1.1 같은 프로토콜은 사용이 배제되었거나 이제 배제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TLS 1.2하고 1.3을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TLS 1.3 같은 경우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는 1.2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브레이킹 포인트 9.0 버전의 업데이트 3 이상을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이퍼 리스트는 모든 것을 전부 테스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는 별표 처리가 되어 있는 사이퍼가 있죠. 사이퍼 리스트가 있죠. 이 사이퍼 리스트 이 두 가지 부분이 실제 클라이언트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지금 보시는 화면 자체에서는 사이퍼 슈트 부분이고요. 이제 실제 클라이언트에서 이 사이퍼 리스트를 통해서 적립을 하겠다고 보내주는 사이퍼 목록입니다. 이 목록 같은 경우에 상단부터 암호화 수준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TLS 위에 있는 3개 같은 경우에는 TLS 1.3을 위한 사이퍼 슈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이퍼 슈트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박스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상단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부분은 ECDH2, ECDSA 방식, 그 다음에 ECDH2의 RSA 방식의 인증서를 최우선적으로 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넌세션 리유즈를 전제로 테스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ECDH2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TLS 세션 리유즈는 실제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간단한 캡처 화면은 뒤에서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CP 소스 포트 같은 경우에는 4만 번 이상으로 설정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리얼리즘을 위한 부분이고요. 많은 장비들이 실질적으로 그 4만 번 언더로 되어 있는 포트들을 예약을 해서 내부 프로세스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성능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돌 회피 같은 것도 위해서라도 4만 번 이상을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사용이 될 때 템프 포트라고 외부에 요청하는 소스 포트 리스트 목록이 있습니다. 특히 윈도우나 맥 OS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49152, 65355까지의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32768에서 60999까지의 포트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트 리스트는 커스텀하게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 사용자들은 수정을 거의 안 하고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션 리유즈 예제입니다. 실제 그 클라이언트에서 캡처된 내용이고요. 그 왼쪽이 클라이언트 헬로를 캡처한 내용이고 우측은 서버 헬로 패킷 내용입니다. 그 처음에 그 과정에서 세션 아이디는 여기 세션 아이디가 있는데요. 이 세션 아이디는 처음에 붙는 세션 같은 경우에는 세션 아이디라는 게 붙지를 않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서의 그 세션 아이디는 특정 값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서버 쪽의 응답도 같은 아이디로 응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밑에 보시면 SANI 필드 부분이 있습니다. 그 SANI 부분에 뭐 네이버를 접속을 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날라이저 상에서 보는 화면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전 세션에서 사용했던 키를 재사용을 해서 성립이 된 세션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브레이킹 포인트 관련해서 설정하는 내용 및 테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레이킹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보니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전체 브레이킹 포인트의 세세한 설정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요 설정 포인트에 대한 중요 요소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트워크 네이버우드 화면이고요. 네트워크 네이버우드 화면 안에서 밑에 스태틱 호스트 부분에 맨 우측 탭을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프록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프록시라는 항목을 전체를 다 이네이블을 해 주셔야 세션 터미네이션을 하는 장비들의 그 성능 측정을 원활하게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꼭
이네이블을 하고 테스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있는 슈퍼플로우입니다. 이 슈퍼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서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화면처럼 예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토콜에서 HTTP 부분을 추가를 해 주시고요. HTTP 부분을 추가를 해 주신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기본 포트 80에서 443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의 액션은 처음 화면에서는 빈 화면으로 나올 텐데요. 이 빈 화면에서 보시는 화면처럼 accept TLS, start TLS, get, 그 다음에 response 200 이 네 가지 항목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슈퍼플로우의 accept TLS의 그 세부 내용의 중점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버전, 민 버전하고 맥스 버전이 있는데요. 그 민 버전, 맥스 버전은 이 슈퍼플로우에서 TLS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소 버전과 최대 버전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1.2를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물론 민과 맥스를 그냥 1.2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irst ciph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 예제는 일단 ECDH2의 RSA, AS128, GCM SHA-2 방식의 사이퍼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서버 사이드의 accept TLS가는 서버 쪽에서 설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해당 사이퍼만 지정을 해주시면 모든 사이퍼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해당 사이퍼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퍼를 테스트하실 경우에도 여기서만 변경을 하시게 되면 다른 사이퍼에 관련된 성능 측정도 동일하게 테스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엘리프틱 커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X519 방식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EC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이퍼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설정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서버 인증서하고 키, 그다음에 DH 파라미터 정도 설정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브레이킹 포인트 서버 C, 브레이킹 포인트 서버 C의 2K짜리 인증서하고 키를 설정을 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은 브레이킹 포인트 서버 A, B라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인증서하고 서버 C라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에 대해서 궁금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서 알고리즘 자체가 128 SHA-1 인증 방식으로 만들어진 인증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C 같은 경우에는 SHA-2 인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증서 같은 경우에도 EK를 당연히 쓰게끔 돼 있고요. SHA-2 인증서를 쓰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서버 C를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인증서 키 외에 다른 인증서를 쓰실 경우에는 유념하실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동일하게 다 만드시면 되고요. 펜 방식의 인증서하고 키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키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지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브레이킹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가 없는 키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DH 파라미터 부분도 일단 128 팸이나 아니면 256 정도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클라이언트 커먼 네임이나 밑에 클라이언트 CS 서티피케이트, 그다음에 베리파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변경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어떤 값을 설정을 하신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동작하는 스타트 TLS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 헬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타트 TLS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버 쪽에서 accept TLS, 서버 헬로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1.2로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헬로우 같은 요 스타트 TLS 쪽에서도 1.2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퍼스트 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제공되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겠다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물론 특정 사이퍼를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이 특정 사이퍼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크립토 페일이라는 에러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로그를 보시게 되면 이 사이퍼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립틱 커브는 X2519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요 호환성 모드에 관련된 부분인데 SSL의 옵션 필드 부분입니다. 익스텐드 마스터 시크릿이라는 부분을 true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션 리유즈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션 리유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되는 방식은 세션 아이디 방식이 있고요. 티켓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 선택을 안 하시게 되면 세션 아이디가 디폴트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리유즈를 하시겠다 하시면은 맥스 리유즈 값 또는 익스파이어 설정 값을 적정한 값을 설정을 해주십니다. 기본 값은 맥스 리유즈 값은 100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본 예제에서는 리유즈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놨습니다. 둘 중에 값이 어떤 거 하나라도 0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 리유즈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클라이언트 서티피케이트 요 지금 박스 쳐져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설정을 아무것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서버 쪽에서 내리는 이닝서와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설정에서의 어떤 이닝서를 설정하시는 부분은 전혀 성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정을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브레이킹 포인트 설정 테스트 이제 그 get 부분이 원래 있었는데 get은 시간 관계상 일단 뭐 크게 유념할 부분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요. 리스폰스 200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버가 205K를 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보내줄 거에 대한 그 정의이고요. 지금 보시는 예제에서는 파일 제너레이터라는 부분을 썼습니다. 파일 제너레이터라는 부분은 브레이킹 포인트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고요. 특정 페이로드를 만들 때 HTML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음악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그 형식에 맞게끔 생성을 해주는 그런 엔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HTML을 사용하게끔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을 1K, 지금은 1000이라고 설정했지만 정확하게는 1024가 되겠죠. 1024바이트 정도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값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헤더가 붙고요. 헤더 밑에 정상적인 HTML 페이로드 언어 형식으로 1000바이트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S 테스트 하실 때는 대략 1K 정도 사이즈를 주시면 그걸 1K 또는 1바이트를 많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리얼리즘, 최소한의 리얼리즘을 위한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는 1K로 테스트를 권장을 드리고요. 스루풋 같은 경우를 테스트하실 경우에는 페이로드를 지금 1K나 1바이트 정도로 테스트하시게 되면 원하는 스루풋 테스트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로드를 64K 이상으로 64K 1메가나 64K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테스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클라이언트 시뮬레이터 안에서 그 테스트 시간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로드 프로파일이고요. 그 로드 프로파일 중에 기존의 디폴트 값으로 있는 거를 쓰시게 되면 성능 측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스테어 스텝 부분으로 새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스테어 스텝 부분을 새로 만들어 줄 때 유의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램프업 단계 설정이고요. 램프업에서는 기본값은 풀 오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수정을 안 하시고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L4 레벨에서만 세션이 열리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풀 오픈, 데이터, 풀 클로즈로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제에서는 100초의 시간을 줬습니다. 1분 40초이기 때문에 100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 커넥션 레이트는 1, 그 다음에 맥스 커넥션은 만이라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요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1초마다 100개의 커넥션씩 증가를 하는데 10,000개의 커넥션까지 올리겠다라는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요 밑에처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초마다 아니면은 더 자세하게 보고 싶기 위해서 더 늘리실 경우에는 맨 밑에 있는 타임 인터벌 부분을 뭐 5초 또는 10초 간격으로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브레이킹 포인트 컴포넌트 세팅 부분이고요. 클라이언트 시뮬레이터 부분의 컴포넌트 세팅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클라이언트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고 브레이킹 포인트는 어플리케이션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슈퍼플로우라는 아까 전에 정의한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여러 개로 묶는 것을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 시뮬레이터고요. 클라이언트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슈퍼플로우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 하나의 그 슈퍼플로우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측정을 하시고자 성능 측정을 하실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시뮬레이터에 아까 만들어줬던 슈퍼플로우 이름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언리미티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나가는 인터페이스의 최대 속도를 다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G인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해서 20G 트래픽을 다 처리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설정하시는데 유의하실 점이 이 세 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시뮬러터너스 슈퍼플로우라는 부분이 있고 플로우 퍼 세컨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위에 부분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컨커런트 커넥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슈퍼플로우 퍼 세컨드 부분은 CPS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설정 미스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아마 이 부분을 많이 세팅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위에 시뮬러터너스 슈퍼플로우라는 부분을 굉장히 큰 숫자로 잡아놓고 쓰시는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절대 성능 측정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CPS에 해당되는 슈퍼플로우 퍼 세컨드 이 항목 수치보다 작게 설정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이 수치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이건 룩백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만든 슈퍼플로우가 어느 정도의 컨커런트 성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거보다 적정 수준 이상 조금 더 높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도 요 두 가지 항목입니다. 일단 위에 있는 항목이 unlimited 말 그대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 레이트 그러니까 브레이킹 포인트가 생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로 세션을 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체크하시게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밑에 있는 클로즈 레이트예요. 이 클로즈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지금 위에서 보시게 되면 초당 10,000 CPS로 계속 생성을 하고 있죠. 근데 컨커런트가 어느 정도 쌓여서 뭐 5,000이 계속 꽉 차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클로즈 레이트도 오픈 레이트와 같은 수치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수치, 지금 빨간 박스 안에 있는 클로즈 레이트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핀이나 리셋 나가는 레이트가 최대 수치로 송출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DUT에 영향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측정을 하시고자 할 때는 이 부분은 분명히 반드시 디저블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 포트 부분은 제가 아까 권고 드린 것처럼 4만 번 포트 이상을 쓰게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에 대한 설정 부분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트라이 컨텀, 리트라이 카운트인데요. 리트라이 컨텀 같은 경우에는 TCP 그 플래그 중에 제가 찾은 결과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액 같은 경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50ms를 마다 기다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건 TCP 표준입니다. 250ms 처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두 번째에는 500ms, 세 번째에는 1초가 되겠죠. 그렇게 표준에 따라서 리트랜스미션을 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리트라이 카운트가 3번이기 때문에
네 번째 리트라이 카운트는 당연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때는 2초 안에 타임아웃이 다 설정이 돼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브레이킹 포인트 디폴트 값은 리트라이 카운트는 3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5 정도까지도 늘리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니셔널 리시브 윈도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57920 제가 공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원래 디폴트 값은 5792라는 값입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작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뭐 TCP 지금 전체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전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3핸드 쉐이크를 맺을 때 윈도우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내 버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 트래픽에 관련된 부분도 생각을 해주기 위해서 일단 57920이라는 수치를 지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니셜 컨제스션 윈도우라는 부분입니다. 디폴트 값은 0이고요. 브레이킹 포인트가 출시가 된 지 꽤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테스트를 할 때 지금까지 궁금하다고 저한테 문의를 해주신 분이 사실 한 분도 안 계신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TCP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쓰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트래픽이 전송이 되고 내가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전송 속도가 서서히 증가하게끔 돼 있죠. 그 서서히 증가하게끔 돼 있는데 브레이킹 포인트는 디폴트 값이 최대 속도로 전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환경하고도 좀 안 맞죠. 그래서 이 슬로우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9.0 이상일 때만 동작을 하고요. 이 부분은 4나 8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기존 환경하고 비슷하게 슬로우 메커니즘이 동작이 돼서 트래픽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클라이언트가 받는 것처럼 아니면 서버가 전송을 할 때처럼 서서히 증가를 해서 윈도우를 증가를 해서 트래픽을 처리하게끔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폴트 값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이고요. 실제 환경하고 맞추시려면 이 수치를 4, 8, 16 뭐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테스팅 실제 돌리는 준비가 다 됐고요. 요 준비 과정에서 왼쪽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시뮬레이션 컴포넌트 2개를 생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만들었고요. 하나 만든 거를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람 모양 2개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복제가 돼서 하나가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 2개를 만드시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브레이킹 포인트는 최대 성능을 뽑기 위해서는 컴포넌트가 2개일 때 가장 최고의 성능을 발휘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를 만든 거고요. 만약에 그 성능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2개는 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게 컨플릭트 나는 게 아니냐라고 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브레이킹 포인트는 동일한 설정에 컴포넌트 2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균등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2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컴포넌트 1개당 아까 설정했던 부분이 CPS에 해당하는 부분이 초당 10,000개의 플로우로 생성을 하겠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를 2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부분이 지금 20,000으로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돌리게 되면 해당 그 컴포넌트 설정으로는 지금 테스트를 하실 경우에는 20,000 CPS까지밖에 안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5500%라는 수치를 임의적으로 줬습니다. 이 경우에는 맥스 테스트할 수 있는 수치는 100,000이 될 거예요. 100,000이 되겠고 제가 아까 스테어 스텝으로 올리는 부분이 100개씩 늘린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500개씩. 거기에 컴포넌트가 2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0개씩 올라가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정 부분을 다 수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이 증감 수치를 변경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부분은 실제로 돌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룩백으로 테스트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프록시 설정을 해놨고요.
프록시 설정을 해놨을 때는 정상적인 전체 성능보다는 한 10% 정도가 성능이 저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수치는 대략 10만 CPS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결과는 ECDH2 사이퍼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고 RSA 2K 인증서를 키를 쓰고 있는 테스트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하실 부분은 concurrent flow라는 부분하고 average TCP 타임입니다. average TCP 타임 같은 경우에는 9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은 원래는 synec 타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클라이언트 커넥션 타임, 서버 커넥션 타임이라는 부분으로 다 명칭이 다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concurrent flow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10,000까지만 허용을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컴포넌트 한 개당 5,000개였으니까 컴포넌트 2개니까 당연히 10,000이겠죠. 그래서 10,000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만 CPS까지 측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핸드쉐이크 피니시 이 부분이고요. 리포트 부분은 넌 리슘드 리포트의 전체 카운트가 찍힌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션 리유즈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고요. 위에 있는 리슘드 항목에 카운트가 찍히게 되면 그 해당 세션은 세션 리유즈를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포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핸드쉐이크 레이트입니다. 여기 리포트 부분에서도 10만 찍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판정하는 결과입니다. 지금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기는 했는데 실제 DUT를 걸고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제가 아까 설정했던 그 컴퓨레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DUT를 실제로 걸었습니다. 걸어서 테스트 결과 수치를 이 해당 DUT의 성능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컨커런트 플로우예요. 컨커런트 플로우를 보시게 되면 19초에서 20초, 그러니까 대략 한 18, 19, 20초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18초, 19초 지점에서 이 컨커런트 플로우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해당되는 시점에서 CPS를 보시도록 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대략 18초, 19초 요 시점에 되는 카운트를 보시게 되면 16,000 CPS가 나오죠. 그래서 해당 지금 SSL 포드 프록시 장비는 대략 16,000 CPS까지 테스트가 되는 성능을 보이는 장비다라고 판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새로 플랫포밍 퀵 테스트 부분입니다. 이 퀵 테스트 부분은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조금 제가 좀 서둘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샤시라는 부분으로 접속을 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요 탭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시리얼 넘버도 있고 한데 요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부분에서 모드를 BPS QT라는 부분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킹 포인트 퀵 테스트 부분을 재부팅 하게 되고요. 재부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브레이킹 포인트 퀵 테스트 부분을 실행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이 안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보이시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플랫폼에다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그 지원되는 플랫폼은 8포트 퍼펙트 스톰 8포트짜리 플랫폼하고 40G 2포트짜리 시스템,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스톰 장비에서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4가지 항목입니다. 네, 4가지 항목이고요. 첫 번째 항목이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믹스 트래픽을 사용을 하고요. 시스템 성능을 측정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인지 성능, 그 다음에 보코와 이런 부분들의 어플리케이션 내용을 분석하는 장비 테스트에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보통 보시게 되면 전체 테스트를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1시간 34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넷색 오픈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ITF에서 표준하고 있는 테스트고요. 벤치마크 네트워크 시큐리티 디바이스 플랫폼이라는 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020년 3월 버전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요 퀵 테스트 저희 슈트에서는 해당 그 사이트에서 보시는 항목 리스트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7.2 항목에서 7.9까지 항목을 오토메이션으로 테스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방화벽이라든지 IPS, 그다음에 차세대 방화벽, NG-파이어 같은 테스트를 성능 측정을 하실 때 유용하게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크립션 퍼포먼스고요. 이 부분은 제가 데모에서 준비한 부분도 이 해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크립션 테스트 부분은 보통 2019년 인터넷 트렌드 리포트라는 부분을 참고했고요.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 트래픽 유형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해당 슈트에서는 TLS 1.2 및 1.3을 테스트하고 항목은 CPS, CC, 스루풋을 테스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6개 항목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큐리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NG-파이어나 라우터, 그 다음에 디펙트 인스펙션, 그 다음에 프록시, 그 다음에 IPS 같은 보안 장비 테스트에 맞춰져 있는 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백그라운드 트래픽을 흘려보내게 되고요. 웹 익스플로이트라든지 이메일 취약점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보안 패턴들을 사용해서 테스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크립션 퍼포먼스 테스트 항목은 이 6가지 항목이고요. CPS, CC, 그다음에 스루풋을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 제가 보여드릴 데모 화면은 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끝나고 나면 이 해당 기준에 의해서 평가 지표가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한 리포트를 제공을 해서 이 장비는 이 정도 성능을 보이는구나라고 전체적인 그레이드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인크립션 퍼포먼스 테스트고요. 그러니까 퀵 테스트를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넷색 인크립션 테스트 항목을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서 TLS 1.2, ECDH, RS, AS 128, 저 두 번째 항목만 제하고 일단은 제가 다 디저블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서 인바이러먼트 세팅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 지정만 해주고 IP 설정하고 포트 지정만 해주시면은 설정 준비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 지정을 해주시고요. 네, 포트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하시면 되는데 세이브 하시기 전에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 밸리데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정상적으로 통신이 된다는 걸 지금 메시지가 나왔고요. 네, 세이브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테스트 시작을 상단에 있는 테스트를 누르시게 되면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동영상이 원래는 시간적으로 길기 때문에 편집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컨커런트 커넥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부분이 컨커런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겟은 80만 CPS고요. 타겟이 목표치가 도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80만 CPS를 도달했기 때문에 이 장비는 크게 문제가 없이 테스트가 통과가 된 겁니다. 네, 쭉 이제 계속 시간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요. 이상이 있는 점지 계속 시간들도 더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가 이제 거의 끝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TLS, 그 다음에 CPS 부분입니다. CPS 쪽은 우측 상단 이 부분입니다. 우측 상단 부분이고요. CPS는 TLS ECDH 규격을 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는 DUT가 걸려있는 상태예요. 룩백 상태가 아니고 걸려있는 상태고요. 저희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대략 10,000 CPS 정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10,000 정도를 계속 테스트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루풋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스루풋은 왼쪽 상단에 있는 항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텐지까지 금세 찼죠. 그래서 텐지 스루풋을 성능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나가죠. 그래서 스루풋이 다 끝나면 컨커런트도 다 내리고요. 정상적으로 결과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엑설런트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타겟 수치를 얼마 정도로 맞췄냐에 따라서 요 그레이드 평가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커니즘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부분은 질문을 주시게 되면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